자, 수업을 듣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강의를 올립니다. 1회고사, 2학기 1회고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지 못했던 부분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기 변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경기 변동이라고 하냐면 경기가 계속 쭉 좋을 때도 있고 쭉 나쁠 때도 있지요. 즉,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것. 확장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것. 경기가 좋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축은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빠지는 것. 그래서 이렇게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경기 변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총 수요와 총 공급으로 두 가지가 원인이 돼서 경기가 변동이 되는데요. 즉, 총 수요는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가계의 소비 지출, 기업이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 지출이 상승하거나 투자가 상승한다면 총수요가 어떻게 되냐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총수요 증가를 통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물가는 상승하고 그 다음에 국민 소득이 올라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장 측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총 공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생산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절감이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소득이 올라가는 다시 확장 국면이 되는 거죠. 거꾸로 되면 예를 들어서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면 물가가 떨어지고 국민 소득이 감소하는 이 수축 기간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경기 변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기 변동의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 변동의 양상은 크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축,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화살표를 치고 있는 이 축이 평균 경기 수준이라고 얘기하면 경기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저점에서 최고점, 다시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시 하나의 저점에서 다른 저점까지 가는 이 수준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환 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저점에서 이렇게 평균 경기 수준까지 올라가는 이 시점을 갖다가 우리가 회복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평균 경기 수준에서 정점으로 가고 있는 이 수준을 갖다가 우리가 호황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호황기를 지나서 경기가 점점 후퇴해서 평균 경기 수준으로 가는 이 시점을 우리가 후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후퇴기에서 다시 저점으로 내려가는 이 시점을, 요 점을 갖다가 우리가 불황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확장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회복기와 호황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수축 국면이다라고 하면 이
후퇴기와 불황기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확장 국면을 갖다가 우리가 상승 국면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수축 국면을 갖다가 우리가 하락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경기는 이 네 가지, 자 봅시다.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 순서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기가 너무 호황이거나 또는 경기가 너무 불황일 때 정부는 경기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왜 경기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호황이었을 때 또는 이 호황이라는 말을 과열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과열일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인플레이션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경기가 너무 침체가 됐다. 이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 실업이 문제죠. 그래서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 경기를 안정화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자, 선생님이 말씀드립니다. 자,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은 뭐다?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 첫 번째,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됐을 경우, 경기가 너무 호황일 경우에 경기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 경기가 너무 침체가 되었을 때, 즉 불황일 경우에도 경기 안정화 정책을 이용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기 안정화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거죠. 자, 경기 안정화 정책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 안정화 정책은 정부가 실시하는 것이 있고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지요. 자, 그래서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재정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재정정책을 활용하는 거고요. 중앙은행이 활용하는 것은 통화정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들아, 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총수요를 조절해서 경기가 과열일 경우에는 경기를 좀 안정화시키고, 맞죠? 경기가 너무 불황일 때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재정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정책은요, 핵심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재정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 지출과 플러스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세율이라고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조세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같은 거죠.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요, 정부 지출을 어떻게 하냐면 줄이고 세금 또는 세율 또는 조세를 올리는 정책을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호황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긴축 재정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들어오는 돈,
정부로 들어오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흑자 재정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아요. 불황이거나 또는 침체기일 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 세율, 조세를 낮추는 정책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대 또는 확장 재정 정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부 지출은 올라가는데 정부로 들어오는 세금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적자 재정 정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자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번에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총 수요를 조절을 한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 총 수요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했냐면, 자, 가계 소비, 정부의 투자, 기업이 투자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성이 되는데요. 즉, 우리 소득의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88% 국민들에게 우리 재난지원금,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부 지출이 올라가죠. 정부 지출이 올라가고 그 돈이 1인당 25만 원인 돈이 소비로 이어지면서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 수요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수요가 증가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다? 불황일 경우에 확대 재정 정책을 활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대 재정 정책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코로나 지원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세율을 조정을 한다라고 했어. 세율을 조정한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월급을 받을 때 쉽게 얘기해서 실수령액이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얘기해서 우리 세금은요. 자, 가게에서 내는 세금은 소득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업에서 내는 세금은 법인세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두면 가계 입장에서는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지출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줄어듦으로써 이 금액을 투자에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총 수요의 증가를 불러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긴축 재정 정책과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교과서를 봐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서 재정정책의 핵심은 선생님이 뭘 가지고 얘기했냐면 정부 지출과 세율이었다면, 자, 이 통화정책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자, 보자.
우리 시장에 통화량이 많다. 통화량인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있는 또는 시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현금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또는 통화의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경기가 매우 좋아졌을 때는 이 통화량이 어떻게 되냐면 엄청 많아져요. 자,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경기가 너무나도 호황일 때, 우리가 과열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긴축을 붙이면 된다고 해서 긴축 재정 정책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가 너무 침체됐을 경우에는 확대 재정 정책이 아니구나. 얘들아, 통화 정책이다. 통화 정책을 활용하면 된다고 했어. 이거 아니고 이거를 통화로 고칩시다. 통화 정책을 활용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통화 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공개 시장 운영 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급 준비 제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수신 제도가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정책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결국에는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긴축 통화 정책을 활용해서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높여야 되는 거고, 경기가 침체일 때는 확대 통화 정책을 이용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게 통화정책이 핵심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공개시장 운영정책,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가 있다.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공개시장 운영입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거 어떤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주냐면, 이 통화 정책은요,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중앙은행이 에서 돈이 나가느냐, 요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보자. 얘들아. 자, 돈이 있잖아요. 돈이 중앙은행으로 이렇게 들어가. 결국에는 시중에 있는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통화량을 줄이는 거죠. 이때는 어떤 거냐면 경기가 너무 과열됐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중앙은행에서 이번에는 돈이 나가고 있어요. 맞죠? 중앙은행에서 돈이 나간다라는 얘기는 시중에 통화량이 없기 때문에 경기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경기를 올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경기가 너무 침체가 됐을 경우 이런 정책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핵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개시장 운영은 일단은 국공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공채라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사업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은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빌려주면서 내가 어느 날 어떻게 돈을 몇 프로로 이자를 갚겠다라는 증서라고 했어. 자, 그러면 공개시장 운영 정책은 어떻게 되냐면 공개시장 운영 정책은 이 국공채를 사고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단어. 매각한다. 이 매각한다라는 것은 판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공채를 매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공채를 매입한다라는 것은 국공채를 사들인다.
누가 하는 거라고 해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경기가 과열이에요. 경기가 과열이라는 얘기는 통화정책으로 따지면 시중의 통화량이 엄청 많고, 맞죠? 통화량이 많고 이자율은 떨어졌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량을 어떻게 해야 돼? 줄이고 이자율을 높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 봅시다. 시중에 있는 채권을 중앙은행에서 시중에 있는 채권이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팝니다. 자,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팔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중앙은행이 시장에 이렇게 국공채를 팔아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돈이 어떻게 되냐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중 통화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공개시장 운영정책에서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면 중앙은행이 채권을 어떻게 한다? 매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경기가 너무 침체가 돼 있습니다. 자, 침체가 돼 있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통화량이 적고 이자율은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어떻게 한다? 시장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중앙은행이 있고요. 시장이 있을 때, 자, 시장에 있는 채권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면, 맞죠? 국공채가 들어오게 되면 중앙은행에서 시장으로 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가는 거지. 자, 봅시다. 자, 이건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고 있어. 돈이 은행으로 들어간 거는 선생님이 과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돈이 중앙은행에서 시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침체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다? 정리를 하면, 자, 통화정책의 핵심 첫 번째, 공개시장 운영 정책은 첫 번째, 경기가 과열일 때는 중앙은행이 자, 국공채를 매각하고, 자,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일 경우에는 국공채를 매입해서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공개시장 운영 정책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요, 우리 지급준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급준비율. 자, 지급준비율이라는 건 어떤 것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유진이가 100억을 농협은행에다가 맡겼다라고 생각하죠. 농협은행에 예금했어. 그러면 이 농협은행에서는 유진이 100억을 그대로 보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0억을요, 어떻게 하냐면 지급준비율만큼만 남기고 다 뭐 하냐면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대마진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즉, 우리 유진이가 맡긴 예금을 대출을 통해서 이자로 얻는 수익, 이것을 갖다가 예대마진이라고 하고, 이 예대마진은 은행에서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예금을 좀 살펴보니까 보통 한 1.5에서 많이 준다는 2% 정도 돼요. 자, 지난번에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대출금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 한 2배 정도 생각하면 돼. 3에서 4%. 또 등급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개인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때는 훨씬 더 은행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지급 준비 이렇게 대해서 이걸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갖다 우리가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지급 준비율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 보자. 자, 경기가 과열이에요. 경기가 과열이면 얘들아 어떻게 한다? 지급 준비율은 높여야 되겠지. 자, 지급 준비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진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달라고 100억을 맡겨놨는데 유진이가 돈이 너무 필요해. 그래서 저 100억 인출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 돈을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은행은 망한 거지. 즉 고객들이 원할 때 돈을 드릴 수 있도록,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이 일정 비율 돈을 남겨주는 것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데, 경기가 과열일 때는 이 지급준비율을 높입니다. 즉 이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얘들아 뭐냐면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통화량이 줄어들 때, 반대로 경기가 너무 침체기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미안해. 이거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아니요, 맞습니다. 지급준비 올리고 그다음 침체일 때는 지급준비율을 어떻게 되냐? 낮춥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올라가고 결론적으로 통화량은 상승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통화량과 이자율은 여기 관계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적어지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자율은 상승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준비율 정책은 이렇게 경기가 과열일 때는 지급준비율을 올리고 경기가 침체일 때는 지급준비율을 내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수신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수신제도. 자, 여수신제도는 뭐냐면, 자, 우리가 중앙은행을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은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용어를 알아둡시다. 여신, 수신이라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신은요, 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신은 예금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시중은행들이 돈이 필요해.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으로 갑니다. 저희 돈 필요하니까 대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거꾸로 시중은행들이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지급준비율 내지는 보관할 수 있는 캐파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이 시중은행이 마찬가지로 중앙은행 가서 저희 돈 받아주세요. 예금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여수신제도를 이용해서도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과열일 때는요. 어떻게 될까?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지. 그러면 여신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신을 줄이고 수신은 높여야 되겠죠. 즉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하는 대출은 줄이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맡기는 돈은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한다? 통화량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감소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경기가 침체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신을 올려서 맞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돈을 많이 대출을 해줘. 그러면 시중은행이 시장의 대출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신을
낮춤으로써 통화량을 줄이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책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공개시장 운영 정책. 자, 두 번째 지급 준비율 준비 제도죠. 세 번째 여수신 제도를 통해 뭐 한다? 통화량을 조절해서 경기 안정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얘들하고 우리가 재정 정책을 비교하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번에 우리 국민 코로나 지원금 지급할 때 생각해 봅시다. 국회에서 자 지급합시다라고 통과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돈이 지급되고 신청을 받으면 바로 돈이 지급돼요. 이 재정정책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매우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거에 비해서 통화정책은 이 정책이 시장에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상기하면서 교과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얘기해서 자, 한국과의 전체적인 경제활동 수준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며 변화하는데 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경기 변동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경기가 확장하는 시기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증가. 수축하는 시기는 투자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경기 변동은 총 수요와 총 공급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데 총 수요를 구성하는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들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반대로 총 수요가 감소하면 경기가 나빠진다. 자, 생산비 상승으로 총 공급이 감소하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국민 소득이 감소하여 경기가 악화되고 기술 발전 등으로 총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여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서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던 그림인데요. 자, 이게 평균 경기 수준이야. 저점에서 평균 경기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점을 갖다가 우리가 회복기. 자, 그 다음에 평균 경기 수준에서 정점으로 가는 이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호황기. 자, 호황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평균 경기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때를 갖다가 여기까지를 우리가 후퇴기, 불황기로 이루어진다. 즉,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경기 순환 또는 경기 변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호황기와 회복기와 호황기를 갖다가 우리가 확장 국면, 후퇴기와 불황기를 갖다가 수축 국면, 이 전체를 순환 주기. 그 다음에 정점과 저점이 이 사이를 갖다가 우리가 순환 진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자, 보자.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이 증가하고 국민 소득이 줄어들고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경기 안정화 정책은 이렇게 경기 침체 시와 또는 경기가 과열됐을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냥 우리는
2013년부터 이게 2017년까지거든요. 제 11순환주기. 즉, 요 4가지 사이클이 11번째 돌아가는 시기에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재정정책 보도록 합니다. 아까 얘기했어. 정부가 정부 지출과 조세를 조정하여 총 수요를 관리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재정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자, 보도록 합시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정부 지출을 가지고 경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얘기해서 세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때 뭐가 변한다? 실질 소득이 변하는데 처분 가능 소득이 있다고 해서 처분 가능 소득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소비 저축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야기한다. 또 정부가 세율을 조정하면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벌어들인 이후에 부과하는 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개소세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재정정책의 효과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얘기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재정정책을 활용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정부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율을 인상한다. 그래서 총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이 문제가 되면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율을 인하하는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고용 증대와 실업 감소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재정정책의 약점 나오네요. 자, 경기 안정에는 도움이 된대요. 그렇지만 잦은 경기 부양책은 국가 부채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고 또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면 이자율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 감소와 민간 부분에 의도치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 재정정책을 잘 이야기해주는 그림이지요. 그래서 조세를 올리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 긴축재정정책. 선생님이 얘기해서 얘는 긴축재정정책을 선생님이 흑자재정정책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조세를 줄이고 정부 지출을 올리는 것, 그래서 총수요를 올린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대재정정책 또는 적자재정정책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화정책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얘기해서 중앙은행이 주체가 중앙은행이야.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 이것을 갖다가 통화정책이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경기가 침체할 때는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인하. 맞지? 그래서 총수요를 증가하는 거고요. 경기가 과열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인상하면서 총수요를 감소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통화정책의 수단은 선생님이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공개시장 운영, 지급준비율, 여순신제도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공개시장 운영 정책 보도록 합시다. 국공채를 사고 팔아서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맞지?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는 거는 시장에 있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기 때문에 이때는 돈이 나가는 거야, 시장으로. 맞지?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금이 시중에 유입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낮다. 매입은요, 경기가 침체일 경우. 맞지? 반대로 자, 국공채를 매각한다. 얘는 sell, 판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중앙은행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매각은 경기가 호황일 때 실시하는 정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높아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는 지급준비제도들이야. 자, 우리 지급준비제도는 지급준비율이라는 은행이 예금자가 요구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고객의 예금을 일정 비율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얘기. 자,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린다? 즉, 돈이 양이 줄어든다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을 올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경기가 너무 호황일 때 또는 과열이 됐을 때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낮춘다. 그러면 은행이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을 낮춘다는 것은 경기가 뭐일 때? 침체거나 또는 불황일 때 실시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수신제도죠. 자,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 수단으로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대출 자금 규모를 줄이면 은행이 빌릴 수 있는 돈이 적어서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이 줄어든다. 즉 여신을 줄인다라는 얘기야. 즉 대출 자금 규모를 줄인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호황 또는 과열일 때. 반면에 대출 규모를 늘린다라는 것은 결국엔 통화량을 늘어나게 하는 거니까 이때는 경기가 침체 또는 불황일 때 실시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도록 합시다. 또 은행의 여유 자금이 많을 때는 중앙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얘의 단점이지요. 자, 실물 경제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물가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탐구활동도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질문해 주시고요. 자, 손에 잡히는 경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개념 확인하기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단원 마무리도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고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경기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요. 경기 안정화 정책은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재정정책, 정부가 하는 재정정책,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이 있다. 그리고 경기가 과열이거나 호황일 경우 또는 경기가 침체거나 불황일 경우 어떤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2외고사 잘 봐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